선이 그어집니다. 남북을 가르기도 하고 좌우를 나누기도 하며 때로는 무엇을 나누는지조차 알 수 없는 선. 이것은 전선입니다. 오랜 세월 인류는 전선의 이편과 저편으로 나뉘어 목숨을 건 대결을 벌여왔고 그렇게 우두머리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목숨을 걸지 않아도 우두머리를 바꿀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조차 오랜 세월 많은 사람의 목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숨의 대가입니다. 목숨만큼의 값어치입니다. 나라의 자원을 배분하고 국가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최고 결정권자를 뽑는 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가르는 일. 이것은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고 나라의 항로를 바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전국민적 보이지 않는 선이 우리를 가릅니다. 나이, 지역, 성별, 이념, 다양한 이름의 선들이 우리 앞에 그어져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나눠지고 구분되죠. 그렇게 나눠진 우리를 뺏고 뺏기는 게 바로 선거입니다. 약 4,400만 명. 올해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 수입니다. 정말 큰 숫자죠. 그래서 내가 던질 한 표가 한없이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가진 한 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당신의 한 표를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한 표의 힘이 강력했던 1997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15대) 대선을 한 달 반 앞둔 시점, 김대중, 김종필 두 후보는 일명 DJP 연합이라 불리는 대선 후보 단일화에 합의합니다. 단일화의 합의는 지금까지 우리를 짓눌려왔던 지역적 대립, 계층 간의 대립, 여러 가지 대립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반드시 내일의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우리 하겠다는 결의를 박수로 한번 확인합시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존재였던 김대중과 유신본당을 자처했던 김종필의 기묘한 동거.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선거 초반, 당시 지지율은 이해창 후보의 독주로 시작됐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창 후보는 대세론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에 대한 허위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같은 당 이인재 의원의 탈당과 독자 출마는 이회창 후보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이제 선거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의 상대 압도적인 차이로 한편 김종필 총재가 이끄는 자민련은 전년도 총선에서 충청 지역을 석권하며 전국의 캐스팅 보트 위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김대중 후보는 선거판에 파격적인 선을 제안합니다. 그 바로 전 선거가 굉장히 지역 감정으로 해가지고 3당이 야합을 해가지고 호남 지역을 고립시키는 그런 선거 전략으로 나왔던 선거였어요. 거기서 패배했기 때문에 어떤 그 지역주의를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지역 연대를 충청 지역과 한 거에 전략적 포인트가 있어요. 국민 모두 한 목소리로 민주화를 외쳤던 87년 6월. 시민들은 호원 철폐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외쳤고 그 뜨거운 열망은 군부 정권을 흔들었습니다.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국민의힘으로 이뤄낸 대통령 직선제. 이것은 한국 정치사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제13대 대통령 선거. 드디어 진정한 유권자가 되어 돌아온 국민들의 관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유세 현장에 200만 인파가 몰릴 정도였죠. 신군부 핵심 인사였던 노태우 후보는 보통 사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마했습니다. 평생 군사 정권에 맞섰던 김영삼 후보는 군정 종식을 외쳤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존재였던 김대중 후보 역시 정권 교체를 내걸었습니다. 유신 정권의 2인자였던 김종필 후보까지 출마하면서 1로 3김의 4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야권에서는 오랜 민주화 운동의 동지였던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단일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됐습니다. 하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두 사람은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고 각각 독자 출마합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를 나올 수 있는 논리가 사자 필승론이었어요. 네 사람이 나오면 김대중 후보가 된다. 영남편은 김영삼, 노태우 갈라먹고 호남편은 김대중 가져가고 충청편은 김종필을 가져가고 수도권편은 반반한다 하더라도 김대중 후보가 된다 하는 논리를 내걸어갖고 출마를 한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37%를 득표한 노태우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후보의 득표율을 합친 수치는 55%에 달했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단일화됐으면 당연히 그것은 그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는데 그 두 분이 끝까지 단일화를 하지 못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승리를 했고 육공화국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선거 과정 속에서 2등, 3등, 4등이 전부 다 합친 숫자가 높다 보니까 그 이후에 치러진 88년도 총선에서도 처음으로 여소야대가 됐고 그것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됐고 그래서 3당 합당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요. 87년 대선에서 야권 분열로 패배의 쓴맛을 본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 노태우 대통령의 제의를 받아들여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와 함께 3당 합당에 합의합니다.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오로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3당 합당으로
보수 진보의 이념 구도와 함께 노태우의 TK, 김영삼의 PK, 그리고 김종필의 충청이 김대중의 호남을 포위하는 지역 구도를 형성하게 되죠. 이로써 이념의 선과 지역의 선이 중첩된 정치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거대 여당 소속으로 14대 대선에 출마한 김영삼 후보는 재편된 정치 구도를 기반으로 여유 있게 대통령에 당선되며 문민정부 시대를 열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국제통화기금의 지원금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초유의 IMF 외환위기로 인해 정권 심판론이 들끓었던 1997년. 정계 은퇴를 번복하고 돌아와 네 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김대중 후보는 누구보다도 승리에 대한 열망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3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투표일이 다가오니까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이거 내일 모레 본때 있게 육모방맹이로 때려서 끄집어내고 정권 교체해서 김대중 대통령 만들어 드립시다. 김대중 후보는 김종필 총재에게 연합정부 구성과 내각제 개헌을 약속하며 적과의 동침을 감행했습니다. DJP 연합을 통한 충청과의 전략 동맹으로 호남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충청도에서 이긴 분이 다 대통령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한국의 정치 지형이 기본적으로 지역주의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영남과 호남에서 캐스팅 보트를 계속 충청도가 진 거죠. 지역주의 못지않게 색깔론도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과거에 그러한 행적이 반공안보 대통령으로서 김종재님이 공산주의자하고도 타협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는 과거 보수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김종필 총재와의 연합으로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전쟁했어요. 여기 대장 출신, 중장 출신, 소장 출신 튼튼한 국가 안보를 다질 수 있는 용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매기십시오. 선거 막바지에 선보인 김대중 후보의 TV 광고. 노쇠한 이미지를 탈피한 참신한 영상에 보수의 가치까지 담아내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행복한 가정, 안정된 사회, 강력한 국가. 그러니까 이 광고가 역사를 바꾼 광고라고 제가 보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 진영 사람들만 가지고 찍지를 않았어요. 박태준 씨가 나왔고 김종필 씨가 나왔어요. 같이 그럼 뭐 이러면서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경제 통일 책임질 수 있어요. 좋지. 준비되어 있는 우리 대통령. DJ의 약점이라고 그럴까? 나이 많음, 어떤 편향적인 무서운 공산당 이미지, 뭐 이런 그런 이미지를 하나쯤에 아주 뭐랄까 동네 할아버지 같은, 그러면서 같이 춤도 출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는 결정적인 광고였어요. DJP 연합으로 인한 외연 확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선거 전략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김종필 전 청재가 촬영장에 나와서 이제 메이크업을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것도 몇 초 찍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데 이인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도와서 정권 교체 해야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순간적으로 울컥했어요. 진심이구나. DJP 연합이 진심이구나. 개표가 이뤄지는 내내 치열했던 1, 2위 싸움. 결과는 김대중 후보의 신승이었습니다.
유권자 한 사람의 위력을 실감했던 제15대 대선. 김대중! 김대중!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념과 지역의 선을 넘은 김대중 후보가 캐스팅 보트를 차지했고 우리 헌정사상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룬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4만 5천여 시민들에게 감례를 보내는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득표율 1.6%. 불과 39만여 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당시 후보들의 지지율은 오르락내리락 요동치며 순위가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그건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지지 후보를 바꿨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사람들을 부동층 또는 스윙 보터라고 합니다. 지지할 후보를 정하지 못한 사람을 부동층, 지지 후보를 바꾸는 사람을 스윙 보터라고 하죠. 이들은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중도층에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도층은 우리 사회 정치 지형에서 약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한편 양 진영의 견고한 지지 세력은 엇비슷하게 자리하고 있죠. (87년) 직선제 이후 치러진 역대 대선들을 살펴보면 중도층은 승패의 바로미터였습니다. 중도층에서 이긴 후보가 대부분 대통령에 당선됐죠. 선거의 당락을 좌우한 중도층의 위력, 또 다른 선거들을 통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후보 득표수 500. 당시 지지율 2%에 불과했던 노무현 후보는 민주당 광주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제16대 대선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주자는 지난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석패한 이회창 후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압도적인 지지율로 앞서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대통령 당연히 되는 줄 알고 후보만 만나고 나면 내가 무슨 장관이에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20명이 넘었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2002년은 무엇보다도 월드컵의 해였습니다. 태극 전사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냈죠. 월드컵 열풍은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당시 대한축구협회장이었던 무소속 정몽준 의원은 단숨에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노무현 후보와 2위 경쟁을 벌입니다. 단일화 논의는 급물살을 탑니다. 해봅시다. 자정을 넘기는 긴 협상 끝에 마침내 결과가 발표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 후보를 결정한다. 단일화 성공으로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를 흡수한 노무현 후보는 선거 막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에 오르며 역전에 성공합니다.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스윙 보터들이 단일화 쪽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고 단일화를 못한 사람들은 자기 지지층만을 확보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가 지지층만 확보하게 되는 게 한 40%, 아까 40%만 확보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후보 단일화를 하는 쪽에다가 쏠리는 현상들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표 34.6%. 개표 과정 내내
역전의 재역전이 반복되는 초접전이 펼쳐졌습니다. 결과는 노무현 후보의 당선. 불과 57만여 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박빙의 승부였던 만큼 중요하지 않은 표가 없었죠.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동서구도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부울경에서 30%대 득표를 했다는 점입니다. 97년 김대중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작년 나를 잊었나. 잘 부탁합니다. 재미 먹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기들 재미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될 때도 IMF도 있고 또 이인재라는 후보가 나가서 19%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5% 차이의 신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대중이 나가도 이렇게 어려운데 다음에는 호남 후보로는 불가능하겠구나. 뒤에 대통령 민주당에서 보면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까지 호남이 미는 영남 후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전략 동맹이 맺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지역을 강조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영남 후보를 내놓고 호남이 뭉쳐야 된다 이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의는 2002년부터 약해지기 시작했는데 반면 세대 구도는 강화됐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20, 30대에서 이회창 후보는 50대 이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세대의 선이 선거의 주요 변수로 등장했죠. 20, 30대가 주축이 된 노무현 후보의 열성 지지자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지지층을 넓혀나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여겨졌던 젊은 층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노무현 후보의 당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선거 하루 전날 밤 정몽준 의원의 단일화 파기에 분노한 젊은 층이 투표장으로 몰려나온 것이 결정적 승리 요인이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게 그게 참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그건 지금까지 정치 문법을 확 바꿨다고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때 많이 놀란 것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할 수 있는 보통 사람, 진짜 보통 사람이죠. 노태우의 보통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보통 사람들의 정치적 여망이라는 게 이게 결집이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보통 사람들의 여망을 등에 업은 노무현 후보는 이회창 후보보다 중도층에서 7%포인트 더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이념 성향에 따라 지지 후보가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중도층이 승패를 가르는 캐스팅 보트로 부상하게 됩니다. 선거에서 중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도에 대한 정의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어떤 태도를 보고 얘기할 수도 있고 리버럴이라는 사상을 보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이 캠페인하는 사람들은 스윙 보터, 스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 있으면 1번만 찍어요. 나는 무슨 일 있으면 2번만 찍어요가 아니라 1번도 찍었다가 후보 보고 2번으로 이동도 하고 2번 찍었다 1번으로 이동도 하고 좋은 후보가 3번에 나오면 3번도 찍고 이렇게 고정돼 있지 않는 사람을 말 그대로 스윙하는 거죠. 스윙하는 그 스윙 보터들이 이걸 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도층에서는 스윙보터가 많은 거예요. 뭐냐면 어떠한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의 논리에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용이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나의 실질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주냐라는 거죠. 실용을 중시하는 중도층 유권자들은 다음 선거에서도 스윙합니다. 사실상 본선이나 다름없었던 한나라당 대선 후보 최종 경선.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된 이명박 후보는 대선 레이스 초반부터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참여정부 집권 말기, 지지율은 바닥을 쳤고 주요 지지 기반이었던 젊은 세대와 진보층조차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에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죠. 방금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 불어닥친 미국발 금융위기는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정권 심판론과 함께 경제 살리기를 바라는 중도층의 민심은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 때마다 많이 좀 부동층이라고 보는 계층이 그 자영업하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 많은 자영업자들은 거길 찍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 딱 거길 찍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뭐 국밥집도 가고 재래식장도 가고. 이명박은 배고픕니다. 밥 처먹었으니까 경제는 꼭 살려라잉. 알겠냐?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 기호 2번 이명박이 해내겠습니다. 선거 직전까지 이명박 후보에 대한 크고 작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실용을 중시한 중도층의 지지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진보층에서조차 이명박 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외연 확대에 성공한 것이죠. 진영을 넘어서는 외연 확대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수용하는 표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노력은 다음 선거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18대)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협상 중이던 안철수 후보는 돌연 후보 사퇴를 발표합니다. 무엇보다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저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철수 현상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큰 변수였던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서 자연스럽게 문재인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의하지 않은 단일화는 큰 파괴력을 발휘하지 못했죠.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두 후보가 둘 다 부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반 이명박, 반 박근혜 이분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지 기반도 좀 겹쳤고, 무엇보다도 후보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절대 우세를 보이는 건 아니고 그때부터 선거를 해볼 만한 정도가 됐다, 이런 거기 때문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나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나 이건 좀 다릅니다. 한편 박근혜 후보는 적극적인 외연 확대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다음 날 봉화마을을 찾아 참배했고 동교동계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국민 대통합을 내세우기도 했죠.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경제 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행복한 경제 시스템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경제민주화는 그동안 진보가 지향했었던 가치였는데 불구하고 좌클릭을 했죠. 그래서 중도로 끌어안기 위해서 간 것이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은 기본으로 하면서
좌클릭, 우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토끼에 대한 부분들은 잘못하면은 집토끼가 날아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제 그게 집토끼는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자기가 지지하는 찍을 찍는 거예요. 최초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 범보수와 범진보가 총결집한 한판 승부였습니다. 어느 후보가 표심 확장에 성공했느냐가 승패의 갈림길이 됐습니다. 결과는 박근혜 후보가 108만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KBS의 최첨단 방송 그리고 최초의 과반 투표를 한 대통령으로 기록됐죠. 박근혜 후보의 18대 대통령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 치러졌던 제13대 대선을 시작으로 제15대까지 지역과 이념이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제16대 대선에서는 지역의 선이 흐릿해진 반면 세대 구도가 새롭게 부각됐죠. 제17대 대선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열망이 진영을 뛰어넘는 압도적 표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범보수와 범진보가 총결집했던 제18대 대선. 외연 확장에 성공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제19대 대선은 탄핵의 여파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뜻이 이뤄낸 결과였죠. 선거를 치를 때마다 후보들이 긋는 새로운 선들은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중도층 유권자들은 그 선을 넘나들었고 이것은 한국 정치 특유의 역동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일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 여러분은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합리적 판단을 위해 잠시 결정을 미뤄두셨다면 마음의 빗장을 잘 단속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선거 전략 속에 온갖 권모술수가 횡행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2018년) 불거진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건. 하룻밤 사이 시가총액 수십조를 증발시킨 이 사건은 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희대의 정치 스캔들이었습니다. I'm committed to getting this right. This includes the basic responsibility of protecting people's information, which we failed to do with Cambridge Analytica.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영국 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빅데이터 기반의 정치 컨설팅 회사입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온라인 선거 캠페인을 맡았죠. Cambridge Analytica. 이들은 케임브리지 대학 심리학 교수가 개발한 광고형 심리 테스트를 페이스북에 게재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간단한 테스트를 하는 대가로 최대 $5를 주며 모바일 기기에 특정한 앱이 설치되는 것에 동의하도록 했죠. 가벼운 심리 테스트로 보였지만 그것은 응답자의 투표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테스트 참여자뿐 아니라 연결된 계정의 개인정보까지 무차별로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설득 가능자를 분류해냈습니다. 바로 중도층 유권자들입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이 설득 가능한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노출시켰습니다. 이민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선을 긋고 상대 후보를 악마화시키는 가짜 뉴스를 퍼나르기도 했죠. 선거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였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던 펜실베니아 등의 경합주가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였습니다. 물론 미국 역사상 가장 기이한 대통령의 탄생이 단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때문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집중 공략의 대상이 바로 중도층이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선거 승리를 위해 중도층 공략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대통령이 된 후엔 중도층을 대변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선동과 상대 정파에 대한 혐오를 부추겼습니다. 트럼프 지지와 반대로 나뉜 미국은 극단적인 분열과 정치적 양극화라는 수렁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2020년 대선 결과를 두고도 미국 사회는 찬반으로 나뉘었고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죠. 민주주의 사회라면 피할 수 없는 갈등. 하지만 트럼프는 그 수준을 극한 밖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 교수는 정치적 양극화가 이렇게까지 극단의 대립으로 치달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I'm a social psychologist, which means that my job is not to make moral judgments and say who is good or who is evil. My job is to say, why is it that people are always saying, you're good, he's evil? Why do we do that? And I've always tried to understand, how can it be that morality is different around the world, but it's not that different? That is, we see elements that are similar all over the world. 하이트 교수는 전 세계적인 조사를 통해 인류 공통의 도덕성 기반을 찾아냈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공평성, 소속 집단에 대한 충성심 등 인간은 6가지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각 기준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진보층은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평성, 자유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보수층은 6가지 기준 모두 비슷하게 중요시합니다. 진보와 보수는 세계를 조금 다르게 바라볼 뿐입니다. And no one group has a monopoly on the truth. No one group can see complicated things perfectly. We need to look from multiple perspectives to understand anything. The moral foundations can help you do that. If you try to see how do they see it, you will usually find that they are not crazy. But we increasingly see them as our enemies. They are the bad people. And in America right now, the left and the right, each side thinks that the other side is so evil and so dangerous that if we have to use force to stop them, it might be justified. So I hope this will be a warning to your country, that if you can't see each other as fellow citizens who have differences of opinion, rather than seeing each other as enemies who will destroy the country, then your democracy may go the way that ours is going.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민의의 전당이 집단 패싸움의 현장으로 변하는 광경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이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됐지만 극단적인 대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양극화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대화나 타협이 불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세력으로 극단화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는 스펙트럼이 있었어요. 정당 내에 혹은 뭐 다양한 이제 당원들의 스펙트럼도 이념적인 차이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이념적 차이가 없어진 거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만 남아버리는 거죠. 극단화된. 정치적 양극화의 시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분열에서는 이념, 지역, 세대뿐만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 하나하나가 전선이 되어 서로를 없애야 할 적으로 보는 극한의 혐오 전쟁일지도 모릅니다. 저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좌파한테 친북 좌파한테 나라 줄 수 없잖아요. 통탄에 맞지 않아요.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한 대로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면 그 이유는 딱 하나의 정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국가가 있는 이유는 정치하라는 거고 정치가 하라는 이유는 하나로 묶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체제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정치가 있는 이유예요. 국정의 동반자, 경쟁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친이다, 친박이다, 또 친문이다, 반문이다, 뭐 이런 전부 그 어떤 적으로 규정해서 분열의 정치를 하는 것은 참으로 이건 개탄스러운 일이고. 자기 진영에서 하는 거는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옳고 또 덥고, 상대방 진영에서 하는 거는 아무리 옳은 것도 나쁘게 하고 파헤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좌우 진영이 심해지면 오히려 중간층의 위력이 더 커지는 겁니다. 공동정권 출범 2년을 하루 앞두고 자민련이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서 8대1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 중도층을 겨냥한 공약들이 쏟아지지만 선거 후에는 공수표로 돌아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선거 때만 이용되고 버려지는 중도층. 이러한 일들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정규 분포의 형태를 갖는다고 하죠. 그래서 가운데, 즉 중도에 해당하는 이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좌우 극단에 대한 빈도는 낮게 나타나는 이런 모양을 통상적으로 띠는데, 만일 아래로부터의 정치 양극화, 이념적인 양극화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중도에 해당하는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에 좌우 극단의 빈도는 높아져서 전반적으로 모양이 한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일반 시민 차원에서도 정치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막상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이제 여러 번 해보면은 이런 경향이 관찰이 되기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이런 정규 분포의 형태, 즉 중도 성향의 그 시민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중도적인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느 편을 들고 있지 않은데, 이 당파적인 지지자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크게 내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여론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고, 정치적 엘리트들도 이들의 어떤 얘기들을 이제 정책 과정에 반영을 하고 이들의 얘기를 수렴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사회가 더 양극화된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적 그 시민들의 그 이해관계나 의사들은 점차 반영이 되지 않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에 위치한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양극화되는 그 정치 현상 속에서 점차 소외감을 느끼고 이 정치에 대한 어떤 실망감과 어떤 피로감에 의해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그 가능성이 크다. 당신은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까? 혹시 선택 자체를 포기하려는 건 아닌가요? 목소리 큰 양극단에 늘 가려져 있지만 소리 없이 유연한 당신의 선택은 우리의 시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민주주의를 되살려낸 87년 6월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도로 위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리며 민주주의를 외쳤고, 길을 가던 시민들은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무실을 뛰쳐나온 넥타이 부대는 시위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죠. 그들의 도움 없이는 결코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중도층, 무당층을, 그거는 오히려 말을 한다면 위대한 시민층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요기구 선언의 주역은 이 도도한 그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니까 민주화, 인권을 요구하는 이 민중, 국민, 시민의 흐름입니다. 진정한 주역은. 당신에겐 갈등을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에너지가 모이는 선거라는 축제에서 당신은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입니다.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는 중간층, 시대 정신이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중간층인 사람들을. 좌우도 아닌 어떤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회색지대 인간들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볼 수 있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민주주의에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주도를 할 때 역사의식대로 시대 정신대로 뽑혔어요. KBS는 지금 이 시점 대한민국의 중도층은 누구인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51.7%가 자신이 중도층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중도층 응답자만 따로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고 연령별로는 50대에서,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직업별로는 자영업에서 중도층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중도층 응답자 중 70.5%는 예전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 정당을 번갈아 투표한 경험이 있는 스윙보터였습니다. 진보층이나 보수층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수치입니다. 중도층의 경우 예전에 치러진 선거에서 모두 투표했다는 응답은 79.8%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뭔지 쫙 제시된 해법 중에 고르는 건데 그 기능이 정치적 양극화로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현재의 시점에서 지탱하고 민주주의가 붕괴되지 않게끔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권자층이 누구냐? 그럼 당연히 저는 분명히 이제 중간층의 존재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힘을 꼭 기억하세요. 모든 생명은 단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의 세포가 자아를 넘어 다른 세포와 하나가 되던 날, 생명의 역사는 마침내 눈부신 진화와 번영을 시작했죠. 역사의 한 가지 법칙이 있다면 더 큰 협력은 더 큰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것. 서로 다른 존재들이 각기 다른 채로 공존하며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인간인 이유이고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당신과 나 사이를 가로지르는 선을 없애야 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울타리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잊지 마세요. 이 전쟁 같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야 할 동료 시민들이라는 사실을요. 당신이 던지는 한 표가 바로 우리의 울타리를 완성하는 캐스팅 보트입니다.